지금껏 살아온 시간은 길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젊을 때는 속도가 전부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방향이 중요해지고 무엇을 얻었는가보다 무엇을 남겼는가가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당신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물음에 서둘러 답을 낼 필요는 없다. 다만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질문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 말은 당신에게도 해당된다. 지금부터 5명의 철학자를 통해 삶의 본 모습에 가까이 다가서려 한다. 그들의 사유는 당신 안에 잠든 질문을 조금씩 깨워줄 것이다. 첫 번째, 삶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대화다. 소크라테스에게 삶은 단지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것을 넘어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를 묻는 도덕적 탐구의 여정이었다. 그가 말한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삶이란 무지를 자각하고 진리에 가까워지려는 끝없는 대화 속에 비로소 존재 가치를 가진다는 선언이었다. 먹고 자는 생존이 아니라 질문하고 성찰하며 정의와 진실을 향해 걸어가는 정신의 상태, 그것이 그가 말한 살만한 삶이었다. 두 번째, 정의를 좇지 않는 삶은 방향 없는 배와 같다. 소크라테스는 삶의 본질을 정의로운 영혼의 상태에서 찾았다. 그는 잘 사는 것이란 옳게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삶은 아무리 성공해도 그 자신을 배반하는 삶이 된다. 어느 중년은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의 양심을 외면해왔다. 그는 말했다. 남들이 부러워해도 나는 내가 부끄럽습니다. 삶은 외형이 아니라 기준이다. 진실과 정의에 어긋나면 그 삶은 깊이를 가질 수 없다. 세 번째, 진짜 삶은 사는 법을 계속 묻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살아있다는 것을 단지 움직이고 말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삶을 끊임없이 묻고 성찰하며 정신을 맑게 다듬는 과정이라 했다. 삶이란 정답을 안 채 사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세 속에서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이라 그는 믿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겸허한 고백은 삶 앞에 선 인간이 지녀야 할 태도의 정수다. 질문은 방향이고 성찰은 나침반이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네 번째, 삶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니체에게 삶은 그저 주어진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다. 그는 말했다. 삶은 해석이며 의미를 창조하는 일이다. 고통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때 삶은 비로소 허물어진다고 했다. 그에게 삶은 무의미한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새겨 넣으려는 의지의 실천이었다. 삶은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새롭게 더씹히는 것이다. 니체는 고통 속에서도 글을 썼고 쇠약한 몸으로 철학을 남겼다. 삶을 설명하지 말고 다시 써야 한다는 그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다섯 번째, 운명을 사랑하라.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니체는 아모르 파티를 말했다. 운명을 사랑하라. 피하지 말고 견디지 말고 그 고통조차 사랑하라는 말이다. 그는 삶을 바꾸는 가장 강한 사람은 삶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라 보았다. 한 여성은
남편의 긴 투병을 함께 했다. 끝내 떠나보낸 뒤 그녀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지만 이후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당신 덕분에 견딜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그 고통이 의미로 바뀌었음을 느꼈다. 삶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한다. 6번째, 스스로 의미를 만들지 않으면 삶은 공허해진다. 니체는 외쳤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그에게 삶은 고통의 총합이 아니라 그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유기체였다. 한 중년 남성은 사업 실패 후 삶의 무게에 눌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실패의 경험을 청년 창업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자신보다 더 큰 실패를 막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삶은 본래 비어 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의미로 채우는 순간 그 삶은 단단해진다. 7번째, 삶은 짧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을 허비한다. 세네카는 말했다. 삶은 짧지 않다. 우리가 낭비하기 때문에 짧을 뿐이다. 그는 삶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허비하며 살기 때문에 진짜 삶을 거의 살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에게 삶이란 길이가 아니라 깊이와 집중의 문제였다. 무엇에 시간을 내어 주었는가가 곧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해준다. 많은 이들이 바쁘게 산다. 하지만 바쁨은 꼭 본질을 향하고 있지 않다. 세네카는 바로 그 점을 가장 위험한 낭비로 경고했다. 8번째, 본질을 미루는 사람은 삶 전체를 미룬다. 세네카는 삶의 중요한 일들은 대개 나중에로 미뤄진다고 했다. 그러나 그 나중은 대부분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지혜는 늙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배워야 하는 것이다. 한 남성은 퇴직 후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던 일이 많았다. 그림, 독서, 친구들과의 대화. 하지만 막상 시간이 생기자 그는 어떤 것도 시작하지 못했다. 습관이 남긴 공백은 시간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삶의 본질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 9번째, 사소한 것에 마음을 쏟을수록 삶은 흐려진다. 세네카는 감정과 욕망의 소란을 줄일수록 삶의 윤곽이 선명해진다고 했다. 불필요한 분노, 비교, 시기, 이 모든 것은 삶을 흐리게 만든다. 한 여성은 SNS에서의 타인의 삶을 보며 늘 자신을 작게 느꼈다. 하지만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신의 하루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일상의 가치를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세네카는 말했다. 삶은 단순하지 않지만 단순하게 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집중하지 않으면 삶은 당신을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10번째,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그러나 그것을 직면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삶은 고통이며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든다. 그는 인간 존재 자체가 욕망과 결핍에 시달리는 구조라고 보았다. 무언가를 원하면 괴롭고 얻어도 곧 실증이 찾아온다. 그에게 삶이란 쾌락을 좇는 게임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을 통찰하는 행위였다. 그 통찰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 고통과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 삶은 피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진다. 그러나 그 무게를 바로 바라볼 때
처음으로 평정이 생긴다. 11번째, 기대를 줄이면 고통도 줄어든다. 쇼펜하우어는 삶에서 오는 고통의 상당 부분이 과도한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한 여성은 친구들에게 늘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건 서운함 뿐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바란 게 잘못이었더군요. 기대를 줄이자 오히려 인간관계가 가벼워졌고 자신을 더 잘 지킬 수 있었다. 기대는 때로 삶을 움직이게 하지만 그에 묶이면 상처는 반복된다. 통찰은 기대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12번째, 거리두기는 도피가 아니라 성찰이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피하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말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충분하다. 그는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삶에 대한 통찰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한 남성은 퇴직 후 많은 관계를 정리했다. 처음엔 공허했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그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는 말한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거리두기는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속 빈 교류보다 고요한 통찰이 삶을 깊게 만든다. 13번째, 삶은 사랑이 없으면 공허하다. 톨스토이는 말했다. 사람이 삶을 견딜 수 있는 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삶의 본질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고 무엇을 나누었는가에 달려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성공과 명성을 얻었지만 내면은 점점 텅 비어갔다. 그 공허함은 결국 자신을 위한 삶에는 어떤 의미도 담기지 않는다는 통찰로 이어졌다. 그가 말한 삶은 성취보다 관계였고 지식보다 사랑이었다. 사랑 없는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릴 뿐이다. 14번째, 삶의 가치는 남긴 것보다 건넨 것에 있다. 톨스토이는 진정한 삶은 자기 바깥으로 흘러가는 삶, 즉 남을 위해 쓰이는 삶이라 했다. 그는 말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는 순간에 찾아온다. 한 여성은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 지역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말했다. 아이들에게 줄 게 생기니까 내가 다시 사라진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은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 존재감을 느낀다. 결국 봉사는 단순히 베푸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이유를 되찾는 길이다. 15번째, 삶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이르러 삶의 궁극적 기준은 타인의 판단도 세상의 기준도 아닌 자기 안의 양심이라고 했다.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양심을 따르지 않는 삶은 결국 자신을 부정하는 길이라 보았다. 한 남성은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오랜 시간 억지로 관여한 일이 있었다. 결국 마음만 상하고 관계도 흐트러졌다. 그는 나중에야 깨달았다. 처음부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던 게 내가 무너진 이유였습니다. 삶의 끝에 남는 것은 명함도 기록도 아니다. 그날그날 옳다고 여긴 대로 살았는가, 그것만이 남는다.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 그것이 톨스토이가 말한 진짜 인생이다. 삶이란 무엇인가? 이 어려운 물음 앞에서 철학자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진실을 향해 걸어갔다. 소크라테스는 삶을 진리를 향한 성찰로 보았다.
깨어있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은 단지 숨쉬는 존재일 뿐이라 했다. 그에게 삶은 스스로 묻고 그 물음 안에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도덕적 여정이었다. 니체는 삶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새겨 넣는 창조라고 했다. 고통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의지를 통해 극복할 기회였다. 그는 삶의 잿더미 속에서도 스스로 해석하고 다시 쓰는 자만이 자기 삶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세네카는 삶은 짧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본질을 미루고 사소한 것에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짧아지는 것이라 했다. 그에게 삶은 지금 여기서 집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비로소 주어지는 선물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 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직면할 때 비로소 고통과의 거리를 둘 수 있었다. 그는 통찰 없는 삶은 고통에 잠식당하지만 깨달음은 그 고통마저 조용히 바라보게 한다고 말했다. 톨스토이는 삶이란 사랑이고 남을 위한 시간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그는 말년에 이르러 삶의 가치는 성취가 아닌 양심과 나눔의 궤적에서 발견된다고 믿었다. 이 5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하나의 중심을 향하고 있다. 삶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다. 삶은 묻는 것이다. 삶은 의미를 새기는 것이다. 삶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삶은 고통을 통찰하는 것이다. 삶은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로 돌아온다. 삶은 정의되지 않는다. 다만 매일 당신이 내리는 선택으로 조용히 쌓여갈 뿐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